과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인도 전체 경제가 살아남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 진입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약간 인도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5명 중에 과연 은퇴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도 IT 산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어쩌다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강성룡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우리가 잘은 모르는 그러나 항상 동경하고 궁금해하는 나라들 남아시아의 속사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의 강성룡 센터장님과 함께 바로 그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요거를 그동안 우리가 쭉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인도 배워왔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인도어나 영어로 바꿔서 예. 인도에다 보여주면 예.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고생해 뭐 저녁에 학원에 이렇게 묶여 있어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그렇지. 사실이지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주민등록 등본 떼러 가려면 꼭 바카스 하나 들고 가라 이렇게 어른들이 옆에서 시켜서 동사무소 가서 심부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반갑지만은 않겠죠. 인도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특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식민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느끼는 그 반감이 더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죠. 지금은 한국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고생했다 그래 하지만 예, 그렇지. 예. 진짜 아직도 고생하는 분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데 뭐 너무 없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냉정하게 정확하게 봐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변화나 가능성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화해서 포장을 하는 어떤 것들이 강해지면 현실을 못 보게 되니까 실제로 인도하고 뭘 해볼까 하고 나섰던 분들이 정말 허걱하는 경험. 너무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예. 우리식으로만 생각했다가 전형적인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인도가 IT 강국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인도 IT 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UNDP라고 이제 개발 관련해서 하는 UNDP에서 그 테크놀로지 어치브먼트 인덱스라고 해서 TAI가 인덱스가 있는데요. 그 인도에서 PC 보급률이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이 분야의 순위를 매기면 인도가 63위입니다. 파라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래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IT 강국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어떤 의미에서 IT 강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IT 강국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시게 되죠. 그거는 다 인도인이네요. 예, 보십시오. 예. 느낌이. BCI부터 시작해서 아니 저걸 보면 IT 강국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도 시비를 못 걸겠어요. 아니 뭐 IBM, 뭐 어도비, 뭐 구글, 이야 이러는데 저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 회사 중에 인도 회사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가 IT 강국이라고 부르는 이면의 생각은 인도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고 다 프로그램 할 줄 알아가 아니라 인도의 일부 좀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들이 IT 업계에서
꽤 잘 나가. 예. 그러니까 IT 업계의 상위권들을 보면 이상하게 인도인들이 많아. 예. 예. 어디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 예. 그런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게 사실 현실적인 감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인도 IT 산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 어쩌다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내놓고 너무 뭐 이렇게 다 잘 돼서 발전했어라는 그 칭찬이라거나 사실은 된 거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런 비관적인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사정이 이렇게 된 맥락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각자 알아서 이건 가능하겠고 이거는 문제가 있겠네라고 각자 판단하시면 되죠. 미국의 주요 IT 기업에 인도 천재들이 불쑥불쑥 자주 나타나는 이유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대표적인 IT 기업은 없는 그렇죠. 이상한 이유. 예. 예. 뭐 오해하실까봐 예. TCS라고 그래서 타타에서 IT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TCS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인포시스 유명한 회사죠. 근데 예. 그 회사 하는 일이 사실은 뭐 LG CNS나 그렇죠. 삼성 SDS. SDS 예. 거기서 하는 일 똑같은 거예요. 와이프로 같은 회사들. 예. 이게 이제 거의 세계적인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인도의 회사들인데 네. 그냥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경쟁력은 뭐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가격 경쟁력. 싸다. 사람 네.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가 싼지 시스템을 싸게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커스터머 입장에서 솔루션을 이거 만들어 와 하면 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맡기면 훨씬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아니면 LG CNS도 도저히 그 가격에 못 한다는데 예. 여기는 해줘요. 그러네. 예.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경쟁력 맞죠. 근데 이제 저한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못 갖고 가는 IT 회사가 무슨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맞죠. 그래서 그 양면을 좀 놓치지 말고 다 같이 봅시다. 이 예.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에 지금 구글 그 썬다르 피차이가 나오는데요. 네. 저 사람 하는 공식 그 강연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미국 유학을 왔을 때 룩색 가방 하나, 천 가방 이 등에 매는 가방 하나 값이 우리 아버지 월급이었다. 미국에서 사는 가방 하나 값이 인도의 우리 아버지 월급이었고 미국 와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PC를 쓸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었다. 인도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유학 왔나 봐요. 예. 구글 CEO.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 이제 피차이가 이야기가 됐으니까 피차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아주 밸런스를 갖고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진 않은데 그냥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일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PC를 내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이런 세상이 있어? 그 뭐 신기해? 그렇죠. 우리한테는 신기하지 않은데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재밌네. 이게 되네. 이게 몸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 안에서는 저 사람을 누가 해보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이기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 경험이 비슷하게 쉐어되는 인도계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천재가 있어서 뭐 이런 그 낭만주의 시대의 아이디어인데요. 그 과학사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는데요. 뭐 과학은 천재가 하고 뭐 예술은 천재의 영감이 하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 근데 실제로 그 사회적인 배경이나 스토리를 보면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낸 부분. 그래서 저는 약간 인도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5명 중에 과연 은퇴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미국이 좋으니까요. 예. 예. 뭐 그러니까 미국에 남아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저런 급의 인사가 은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인도로 돌아간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만의 TSMC의 경우라거나 뭐 중국의 사람들이 돌아가는 가죠. 그들은. 예. 왜? 거기에 기회가 있고 인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서 지내는 것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에서 지내는 것이 미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불편함이 별로 있다고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인도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돌아가지 않는 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일부 인사들이 돌아가서 인도 스타트업을 키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런 겁니다. 예. 첫째는 왜 IT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만 큰 거죠. 하드웨어는 전혀 아니고요. 네. 소프트웨어만 커졌냐? 그러면 첫째, 공무원들이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손에 만질 수가 없으니까. 아니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 프로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예. 공무원이 어떻게 체크해요? 왜 체크를? 공무원이 사야 돼? 세금 매기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달구지에 싣고 가는 거면 일로 와봐 그 열어볼 수 그렇죠. 있는데. 항구. 그다음에 비행기 탈 때. 아니 뭐 선적서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지하 경제에 어울린다. 소프트웨어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간섭하기가 너무 힘든 분야예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꼭 왜 그 공무원을 왜 피해야 돼요? 공무원이 무서워요? 공무원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국가 주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국가 주도가 성공한 경우가 있나요? 별로. 묻고 싶어요. 예. 전형적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요. 인도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그거는 누가 했냐? 국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반도체의 하드웨어 생산 베이스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신 반도체 설계 역량, 설계 자산은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기반이죠. 네.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반만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요? 그러면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동 유연성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미국만큼 확보가 됐어요.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고용했다가 바로 안녕할 수 있고. 예. 그 미국식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예전에 몇 번 인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 규제를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고용하고 뭐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정규직이면 자르지 예. 못하고. 근데 그거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리고 집적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뭐냐?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람이 60명이 한 건물에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하드웨어 분야는 생산 시설을 모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특히나 이 84년부터 그러니까 91년 외환위기 이후로 인도 경제가 자유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1년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련이 망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소련이 붕괴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펑크 나는 걸 사회주의권에서 메워줬는데 메워줄 데가 없으니까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면서 완전히 IMF 지원금을 받게 되고 IMF는 당연히 아주 강한 요구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유화가 된 겁니다. 네. 그 단계에 가기 전에도 라이선스 라즈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허가권 통치.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84년에 라지브 간디가 집권을 할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보호가 아니라 육성이다.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어 논쟁이 있었잖아요. 영어 뭐 쓰고 말고. 근데 영어가 공용어로 남았어요.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했냐면 우선 영어를 해서 사는 방식이 확정이 됐고 둘째는 이제는 간섭을 덜 할래 하고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소프트웨어 산업들은 전부 다 공무원들 통제를 벗어나기가 너무 쉬웠던 상황에 과잉 인력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갑자기 90년대 초부터 IT 붐이 일었는데 모두 IT 분야로 옮겨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 그러면서 이 인력이 확보가 됐는데 굉장히 싼 인력들이 하이 퀄리티가 있구나라는 거를 미국 회사들이 딱 확인을 하고 인도에 진출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12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실리콘밸리하고. 또 하나는 미국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는 91년 이후죠. 예. 그러니까 시장 자유화 조치가 일어난 이유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앞뒤가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딱 때문에. 좋다. 예. 그래서 지금 IT 산업에서도 1선 도시, 2선 도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NCR이라고 그러는데 델리 수도권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뿌네, 꼴까타 이런 데가 1선 도시고요. 지금 코임바토르, 인도어 이런 데가 이제 그 2선 도시인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벵갈루루를 사람들이 흔히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 80년대 지나면서 주에서 사립 공과대학 허가를 주기 시작해요. 그 한국에서 지방사립대 많이 네, 만들어지던 네. 예, 시절 예.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어디 투자를 하지 이럴 때 교육재단을 차려서 대학을 차린 다음에 내 딸에게 물려주면 제일 좋겠네. 이사회 물려주면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면 그게 세금도 문제가 간단하고 좋아. 인도도 그랬어요? 뭐 이렇듯이 예. 이 사립 공과대학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인데. 예. 그거를 만들어줬는데 첫째 공대 졸업자들은 그 당시부터도 연봉이 높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립학교가 비싸긴 하지만 취직해서 얻는 연봉이 세면 공대 갈만한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신입생 모집에 지장이 없고 비싼 학비를 받아도 신입생이 온다고 하면 제가 사립 공과대학을 안 차릴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까나타카 주에 132개 공과대학에 정원이 2만 5천 명이었고요. 막 세웠구나. 진짜. 아이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그 영국식 제도니까 유니버시티 말고 칼리지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칼리지가 78개였는데 거기에 공학이나 과학 전공이 10,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문화적으로도 좋은 게 뭐냐면 육체 노동하는 건 원래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통이. 한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그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기초 인프라가 덜 필요한데 사람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만들 때 수출 자유구역 하듯이요. 인프라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테크놀로지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테크놀로지 뭔데요, 파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무슨 뭐 고시원처럼 작은 들어와라. 방이든 뭐든 무조건 그냥 다 해놓고 하나씩 해. 거기에 광케이블 하나만 건물에 들어가 주면 그럼 끝이죠.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집적 효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저는 뭐 지금은 해피엔딩이 됐으니까 성공한 교육 투자였다가 맞는데 예. 이게 실패했어도 그런 말 나왔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교육 투자를 그렇게 타겟팅을 못한 채 했고 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름대로 힘을 받을 때 90년대 붐이 있었는데 그때 집적 효과를 그 중국이랑은 달리 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택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이빨이 맞아 떨어지면서 된 거죠. 제일 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고르다 보니까 어찌어찌 된 산업이다. 그렇게 뜻이네요. 된 거죠. 예. 그런데 그때 IT 붐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 IT 붐의 강도가. 그래서 시티그룹,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 먼저 진출을 합니다.
왜냐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외국 기업들 중에도 소프트웨어 기업은 규제가 힘들어요. 공장을 세우면 규제가 쉽죠. 네. 공장은 피지컬하게 있으니까 규정에 맞는지.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91년부터 96년 사이에 이 분야 성장률이 매년 52%였습니다. 연 52%라는 건 와. 그리고 또 일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도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던 인포시스니 TCS니 뭐 와이프로 등 이제 인도 기업들이 또 올랐는데 여기 우연히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1978년에요. 그때까지 IBM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왜냐 IBM도 나름대로 거기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느끼시지만 옛날 IBM은 이건 뭐 그냥 올마이티가 아시죠?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다 거 합쳐도 거 하나. 그 IBM이라는 상표가 찍힌 뭐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 뭐 개인이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직장으로도 최고였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외환 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인도에서 모든 외국 회사들은 2년 내에 지분을 40%로 낮추라고 그래요. 2년 내에 지분을 40% 이하로 낮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트너를 구해도 내가 마이너 지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뜻이죠? 예. 그렇죠. 대주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미스를 한 거죠. 인도 정부가. 다른 외국 기업들은 눈치를 보고 낮췄어요. 근데 IBM은 그럴 기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소수를 해? 아니 이 자식들이 미쳤나 이러고 야 그냥 짐 싸. 그래서 인도에서 IBM이 철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자 IBM에서 제공하던 그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요. 인도에 IBM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그 당시 IBM이 해주는 그 정말 대단한 하드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소프트웨어도 IBM에서 주는 거 못 쓰니까 작은 거 동네에서나 쓸만한 거 집에서만 쓸만한 거 그때 시스템이 뭐였냐면 바로 유닉스였어요. 유닉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최고 기술력의 공과대학에서 최고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유닉스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랬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90년대에 갑자기 개인 단말기 시대가 왔어요. PC. 예. 그러니까 유닉스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유닉스 기반으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인력이 인도에는 많죠. 넘쳐나요. 유닉스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IBM에서 막 하던 뭐 첨단 뭐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인력들을 외부에서도 예. 채용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약간 다른 게 제가 국가 그 통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해서 대기업은 신사업 진출이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확장은 아예 막아놓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달랐던 게 2001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대기업 연관 계열사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외국 기업이 들어오건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출발을 하건 마음대로 뭔가 쉽겠네. 해볼 만한 시장이 됐던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4분의 1이 그 당시에 그래서 외국 기업이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 90년 이후로 들어온 기업들인 겁니다. 인도에. 예. 그러니까 마침 이제 그 붐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때 이제 정부가 90년대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개방경제 체제를 갖고 가야 되니까 세율을 낮춰줘요. 그리고 환율을 적당히 조정을 하면서 수출 지향 정책을 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뭔가 된다라는 느낌이 오고 나니까 99년 2000년에
그러면 이미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90년에 예. 시작해서 예. IT 수요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출해 줍니다. 정부가 지출해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 뭐 이런 업그레이드 뭐 이런 예, 거 하면서. 업그레이드부터 여러 정부 공공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당시 미국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게 23%였어요. 우리는 요즘 기준으로 보니까 IT 산업이 그냥 혼자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르파 그 국방부 돈으로 하는 기술 개발 이런데 저 의존을 했잖아요. 초창기에. 아니 GPS 같은 걸 어떻게 그때 그렇지, 생각을 민간이 합니까? 했겠어요? 민간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민간이 지금 시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23%를 당시에 해주던 데 반해서 한 30%를 인도가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는 거기에 뭔가를 했다는 거죠. 정부가. 예.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혹시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 예, 들어봤어요. 기억하세요? 네. 이 이름 자체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없어졌나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60년대에 예. 페어차일드가 인도에 생산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인도에 세워져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진짜 반도체 생산 생태계가 커갔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페어차일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결국에 좌절해서 못 세웠어요? 예, 인도 공무원들 때문에 못 세웠습니다. 공무원들이 허가 안 해줘서? 예. 왜 그러지? 외국계 오면 일자리 생기고 좋은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 허가서 80개를 어디 가서 왜 미국 사람이 받아냅니까? 굳이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가에서 보기에도 이 반도체가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한국 시작할 때쯤이죠. 7, 80년대. 그래서 그때 그 세미컨덕터 컴플렉스 리미티드라는 SCL이라는 예. 기업을 공장을 세웁니다. 그 공장이 그 모할리라고 지금 번잡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계획 도시 일부러 도시를 하나 세운 셈이에요.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이제 만들려고 국가에서 100% 투자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공무원들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2년 3년 하고 또 실패? 그러면 다른 파트너 찾아서 또 해봤다가 또 실패? 이게 자꾸 연속이 되니까 실패의 연속이 돼서 하드웨어를 아예 못하게 포기를 됐군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많은 공학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IIT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도 공과대학 예. IIT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도 소프트웨어 파워 그러면 IIT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IIT 출신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통계치를 보면 년간 배출 인력이 거의 10만입니다. IT 분야에 인도에서 예.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이 퀄리티고 좋은 교육을 받은 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예. 근데 하여튼 양이 많아지면 그중에 좋은 인력들이 나오겠죠. 확보되죠. IIT는 사실 3%에 불과합니다. 전체 졸업생의 예. 명문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3수, 4수, 5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 영국이나 이쪽 교육 제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뭐 이런 거죠. 고3 학생이 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과를 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기계공학과를 가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는 말도 안 되지. 기계공학과를 가면 자동차에서 취직해야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엔지니어링으로 교육을 받고 그 자기 분야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예. 교육을 받은 친구가 있다면 자기가 조금만 더 보태서 뭘 보충을 하면 그 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도 사람들 생각은 이 공학 교육 일반과 IT 교육의 이 교집합, 인터섹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과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거기 가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쉽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A 회사에서 야 우리 그 회사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뭐 팀을 꾸릴 테니까 갈 사람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서 배우고 나면 예. 그걸 배운 걸 근거로 저는 이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IT.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떤 거냐 원래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직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내 교육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하는 사내 교육은 절대 그러니까 뭐 안전 교육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떤 교육에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지원자가 밀린다. 그러면 한국 매니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날 곧 거구나. 사표를 내겠구나. 이야. 예. 지금 그거는 한국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도 아까 말씀드린 타타 컨설턴트요. 그 TCS 같은 경우도 지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기업의 지금 위기를 이야기할 만큼. 인도 기업에서 사람 구하기 어려울 만큼. 예. 그럼 인도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다른 기업으로 또 팔려가니까 저희 판교처럼 뭐 연봉을 2배 주고 3배 주고 그러면 계속 옮겨가 왔다 버리니까 갔다 하니까 다들 골치 아프구나. 다들 지금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인도는 수출품의 40%가 기술 기반 수출입니다. 예. 소프트웨어, 서비스 예. 이러니까. 그런데 무역 적자예요. 계속 심각하게. 자, 방글라데시는 수출품의 90%가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옷, 티셔츠.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운동화? 해봐야 다 똑같은. 음. 그런데 인도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뭘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 사회적으로 과연 소프트웨어 분야가 그렇게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바꾸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대우조선해양과 네이버 카카오를 두고 일자리 측면에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국가의 미래에서는 당연히 미래 산업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대우조선해양 아니면 뭐 다른 조선소들이 갖고 있는 중후장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용 창출 효과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IT 기업은 특히 예, 고연봉자를 배출하죠. 그런데 그렇죠. 고연봉자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사람을 다 뽑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도 IT 산업이 이렇게까지 막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만 갖고 있는 특징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품질 차이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만들어 놓고 나면 뭐 특정한 속도가 나오느냐, 평형 맞추는데 어떠냐, 뭐 기타 등등 내구성, 네. 뭐 이런 거 차이가 확 나죠.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이런 겁니다. 알고리즘 전체가 다 그런데요. 자, 같은 업무를 하는 알고리즘을 저는 13줄에 짰는데 이프로님은 11줄에 짰어요. 그럼 미세하죠. 2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클릭해서 결과를 보는데 제가 짠 거는 0.5초가 더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가 버립니다. 못 기다려요. 아니 2% 웹사이트에 가면 탁 금방 누르면 딱 나오는데. 뜨는데 습관이 그렇게 들죠. 제가 만든 웹사이트에 가면 탁 하면 한 번 뻐벅하고 한 박자 늦게 나와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넘겨야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제가 짠 알고리즘이 만약에 가끔씩 1000번에 한 번씩 오류가 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자동차 엔진이 1000번에 한 번씩 어떤 오류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겠지만 IT 섹터에서는 이겁니다. 제가 짠 알고리즘이 그 반복되는 전체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 600번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자주 오류가 날까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전체 프로젝트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아주 재밌는데요. 이 섹터가 정보 불균형이 없어요. 자, 조선소에서 특정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프로펠러를 어떻게 그렇지, 세팅하면 그렇죠. 얼마나 연료 효율이 나오는지. 그런데 자,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예 모르는 걸 저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같이 만드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공유해야지. 아니죠. 새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을 습득을 했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네. 정보 비대칭이. 노하우라는 게 예. 없기 어렵구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미국 입장에선 납품 정시, 납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당연히 정시 납품이 중요한데 어떤 부분이 하루 이틀 늦어지면 다른 작업을 하면서 유들이 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뭐 시험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면 되는 건데 네.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인도 IT 산업이 미국 수준에 딱 맞춰서 적응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징에 딱 맞춰서 미국이 인도에 맡길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ISO 9000이나 SEI나 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CMM 레벨 5 기업을 리스팅을 하는데 그 리스팅 기업의 절반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 방갈루루에 있는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75개 미국 기업 중에 책임자 71개 기업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지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 겁니다. 외국 기업이. 예. 예. 아니 잘 보시죠. 자, 현대자동차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인도에 진출을 해서 지사장을 인도 사람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간단한 거 아닌데 네. IT 기업은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와중에 또 교민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용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계들은 소프트웨어에서 교민 네트워크가 작용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게도 제조업 분야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조잖아요. 반도체 제조. 작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옆에서 도와준 거죠. 누구를? 중국계 사람들의 미국 네트워크가 예. 그 사업을 중국이나 인도에 구현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도와준데 거기에 이제 작동되는 그 TIE라는 이제 저 민간 기관도 있고 네,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그 네트워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발전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요인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결국에 IT 기업이 인도에 정말 그렇게까지 뿌리를 내린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겁니다. 첫째, IT 기업들은 전부 다 오명을 쓰지 않아요. 인도에서. 사회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IT 기업은 모두 투명하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없으면 미국 하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전제가 되고 그 테크놀로지컬한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와 실력이 완전히 확인이 돼야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서 그러겠죠.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관료들하고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료들의 통제하고는 상관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인도 기준이 아니라 미국 IT 섹터 기준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먹고 사냐면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인도인들이? 아니요. 외국계 기업이? 예, 외국계 기업이거나 아니면 인도에서 창업한 사람들도. 그런데 IT 기업은 전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아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IT 기업들에 대해서 뭐 예전에 하던 방식의 통제
그걸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을 정확하게 잡고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깨끗하게 내는 이런 IT 기업을 나쁘다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인도 IT 산업 전체는 국내 시장에서 보면 하드웨어 매출이 한 3분의 1이에요. 컴퓨터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야 작업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 작업을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3분의 2입니다. 매출의 3분의 2가 소프트웨어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매출의 3분의 2가 수출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내수된 그 수입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뭐냐? 소프트웨어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워드든 뭐든 뭘 그런 거. 사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써야 그다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하고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게 예. 3분의 2 수출은 소위 말해서 하청업 수출이고 수입은 패키지 라이선스 수입인 겁니다. 부가가치 높은 거 사와서 저부가가치 팔고 있네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나 그 투명한 기업, 자수성가한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면에서 선도적이긴 하나 과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인도 전체 경제가 살아남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 진입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일부 엘리트들의 탈출구다 그럼 IT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작동하고 사회적으로는. 있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교육 경쟁을 높입니다. 교육 압력을. 왜? 내 자식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생 바뀌는 일이 이군요. 그래도 인도인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굳이 실리콘밸리를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딱 이겁니다. 제가 교수인데 이 친구 가르쳐서 방금 논문 통과를 시켜줬는데 네. 오늘 제가 도장 찍으면 이 친구는 다음 달부터 저보다 월급이 2배예요. 초봉이. 그렇죠. 그렇지. 취업할 테니까 그쪽으로. 당연. 야, 그런 면까지.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특히 또 이쪽 분야 전공자도 아니고 이쪽만 분석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전망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여튼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좀 버거운 타이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없으면 인도의 젊은이들은 탈출을 뭘로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인도가 국위 선양을 하는 몇 안 되는 분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헝그리 정신 이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인도에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매니지한 경험들이 있어서 미국에서 막히는 부분들에 대한 유연한 그 대응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타고난 그래서 CEO까지 가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게 일상인 분들이. 예, 그렇죠. 야, 인도의 IT 산업의 숨겨진 사연들. 야, 인도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분석 안 해봤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건 이 정도라서 근데 참 전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거냐?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인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도가 가진 가격 경쟁력이 R&D 역량을 길러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럼 인스티튜트하고도 똑같습니다. 뭔가 세계를 그걸 선도하는. 근거로 이제 다음엔 분명히 한 방을 치고 올라올 거고 그리고 그 그림은 저희들이 아는 삼성이나 다른 그 석세스 스토리하고 똑같죠. 참 힘들게 일본에서 배워와서 시작하고 뭐 이랬지만 그게 이제 이미 추월 차선에 들어간 것처럼 왜 인도는 그게 안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구도가 도대체 미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속빈 강정이다 말씀하시는 IT 분들이 계시고. 네. 자, 인도 IT 산업 이야기 오늘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의 강성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